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운 좋게 파혼을 하게 된 예비 신부였던 여자입니다. 파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쓰레기를 걸러낼 수 있었던 건 천운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역시나 더 큰 약속을 하기 전에 파혼으로 제 불행을 막았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었어요. 이혼을 했다면 일일이 저의 이혼 사정을 언급해야 할 텐데 파혼은 저에게 완벽한 싱글 타이틀을 돌려주는 셈인 거잖아요. 하늘은 제 편이었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비 신랑과 어떻게 파산을 맞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유쾌한 이야기 아니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도 있다는 걸 세상 천하에 공표해버리고 싶어서 찾아왔으니 제 예비 신랑 얘기에 화가 잔뜩 나셨다면 욕 한번 해주세요. 제 예비 신랑은 저와 약혼 관계임에도 맞선을 끊지 않고 저울질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저를 사랑해줬으니까요.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 결혼 정년기에 만나서 사랑을 키웠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결혼을 향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건 책임감과 경제력,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통하는 가치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러한 조건으로 사람의 과욕이 붙으면 얼마나 인간성이 떨어지는지를 예비 신랑을 통해서 눈으로 봐버렸네요. 저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에게서도 느낀 경험 때문에 현재도 결혼에 대해 심히 고심하는 중입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난 게 맞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의 남편의 맞선은 당연히 서로의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저는 그때 맞선이란 걸 처음 해봤습니다. 당시가 33살이었어요. 원래는 결혼 생각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이 저만의 삶을 사는 게 재밌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못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선을 볼 때도 크게 이성 간의 교제에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맞선을 보게 된 건 돌아가신 친정아빠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맞선을 보게 된 그 해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아빠를 보내드렸고 아빠는 살아계실 때 누누이 제가 결혼한 걸 보고 싶다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자식들 끼고 오순도순 사는 걸 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결혼에 관심이 없고 제 인생 사는 것에만 흥미를 두고 있으니 아빠가 근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또한 얘기를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었었고요. 이렇게 갑자기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건 결혼뿐이더라고요. 결혼 그거 뭐라고 나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위해 그거 한번 못 해드렸을까 싶어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아빠를 떠올리면 제 결혼을 원했던 모습밖엔 생각이 안 나서 좀처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얘기해 남자 좀 소개해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는 아빠 때문에 억지로 노력을 해서 만난 것 치고는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날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깔끔한 인상에 목소리도 나긋해서 분위기 자체가 부드러운 남자더군요. 말센스와 배려도 차고 넘쳤는데 이 부분은 제게 색다른 감정을 일깨워준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예비 신랑이고 예비 신랑이 먼저 애프터를 신청해주니 저희 만남은 길게 지속이 되었던 거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예비 신랑이 저를 듬직하게 챙겨주는데 아빠 생각도 나고 또 아빠 같은 느낌이 나서 빠르게 끌리더라고요. 첫인상이 괜찮았지만 솔직히 이상형은 아니었던지라 당시 느꼈던 감정이 약간의 호감과 의외성이었는데
나중에 예비 신랑과 좀 친해져서 듣게 된 말이 저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연 씨,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제가 여태 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쁘세요.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연 씨를 차지한 셈이니 승리자인 건가요? 제가 예비 신랑의 외적인 워너비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더 열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더러 이상형이라고 말해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저를 좋아해주고 예뻐하는 것에서 오는 진심은 생각보다 저를 두근거리게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갈수록 친해지는 예비 신랑의 적극 구애에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시간을 보낼수록 예비 신랑이 생각 이상으로 저의 외적인 면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예쁜 여자로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난 여자는 아닌데 그렇게 봐주니까 저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예비 신랑한테 더 잘하게 되는 거 있죠. 저희 사이는 무르익다 못해 물러 터질 지경으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저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이미 결혼도 약속했으니까 어차피 만나게 될 예비 시부모와 빨리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저와 예비 시부모의 관계가 이미 친해져 있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설레발은 결국 저의 망설임까지 잡아먹었는데요. 저를 예비 시부모한테 빨리 소개하지 않으면 누가 내일이라도 저를 채갈 것 같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스운 농담이라는 거 알지만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의 애교에 넘어가 예비 시부모의 만남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부담이 덜어져 좋았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도 예비 신랑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확실히 긴장이 줄더라고요. 솔직히 양가 재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건 상대적으로 문제가 따르기 쉽잖아요. 마침 저녁 시간이었던지라 예비 시부모는 두 분 다 집에 계셨습니다. 저를 좋은 마음으로 반겨주셔서 제가 더 안심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왜 저는 제가 맞선이 처음인 것처럼 예비 신랑도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예비 시부모가 그동안 있었던 예비 신랑의 맞선 얘기를 꺼내는데 조금 당황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부모님한테 여자 보여주는 건 아가씨가 처음이에요. 맞선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데려오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들이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도통 결혼 소식이 안 들리니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먹였나 보네. 당연하지. 내가 어디 아무랑 결혼할 남자인가? 엄마 아들 본능은 높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오늘은 자연이한테 살살 물어봐. 이때부터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의 욕심을 눈치챘어야 했지만 다시 그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당시의 교묘한 기류를 모르고 넘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예비 시부모가 예비 며느리 될 저에게 궁금한 점이 많을 거란 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첫 만남에 제 경제력과 친정 형편을 모를 줄은 몰랐네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가 집안의 경제력인 거 알죠? 다른 건 웬만해서 맞춰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형편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식구가 될 거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돈벌이라든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도 딱히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억지로 밝혀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솔직히 예비 신랑이 처음부터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말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제 벌이가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옆에서 저더러 미래를 위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자면서 부추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동안은 왜 묻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기다렸다는 듯 얘기를 하니까 어지간히 궁금했나 보네 싶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예비 신랑의 배려라고 느껴진 건 자기가 먼저 경제 수준을 밝혀주더라고요. 나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8천만 원이랑 개인 적금 만기된 거 2천만 원 있거든.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셨었는데 퇴직하는 바람에 연금 받고 생활 중이라 내가 부모님한테 딱히 받을 재산은 없고 급여는 360. 너는? 솔직히 저는 당시 상황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경제 상황을 숨길 생각이 없다 뿐이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무작정 까발리는 식으로 밝히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한테도 제 급여에 대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알리는 게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재정 사정을 공개하는 순간 사회인으로서 재정 상황 무시하고 순수하게 사람을 바라보기 힘들거든요. 언젠가는 서로의 재정 차이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직접 친구 문제로 그런 걸 겪기도 했었고요. 예비 신랑은 정말 한 톨도 빠짐없이 제게 시댁 재정을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예비 시댁이 원래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혼수나 예단비를 준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온전히 자기 돈으로 장가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다 오픈해버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답변을 미룰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제 경제 능력에 대해 얘기를 했죠.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같이 가정을 꾸리려면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게 그리 잘못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한테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웨딩 플래너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월급은 250 정도라고 했습니다. 모은 돈 또한 예비 신랑보다 20% 작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친정 형편도 예비 시댁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말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예비 신랑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의 재정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깐 건 저도 처음이라 마치 발가벗는 기분이었고 어색하고 민망했는데 예비 신랑이 옆에서 고맙다고 말해줘서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금전 공개한 이후로 예비 시댁의 대우가 좀 변한 것 같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예비 시부모 태도는 남이 보기 민망할 만큼 바뀌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만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간다고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시부모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앉아서 대강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조심히 가라는 말만 했고 배웅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배웅을 바란 건 아닌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 다음에 또 오라는 말 정도는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조심히 가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찝찝해서 예비 신랑한테 예비 시부모가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다고 슬쩍 말해보았는데 예비 신랑이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부모님 평소에도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엔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그건 분명 불호인 표정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예비 신랑 생각해서 그냥 제가 예민했다고 넘겼죠. 그날 이후 한 번씩 예비 시부모의 떨떠름한 태도 때문에 마음에 걸리곤 했는데 제게 중요한 건 예비 시부모가 아닌 거 있죠.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신랑 또한 은근히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어디 갈지 데이트 코스를 짜던 사람이 점차 제가 연락해야만 소식을 물을 수 있고 주말에 시간 내서 놀러 가자고 하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반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마다 이벤트를 해주던 사람이 이번엔 생일인 줄도 모르고 그날 자기가 들고 있는 동호회에 선약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예비 신랑이 저한테 마음이 뜨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날 그게 예비시댁에서 금전적 부분을 공개했을 때 이유라는 것도 눈치껏 알아차릴 수 있었고요. 언제 한번 예비신랑이 연애 초창기에 달콤한 말을 가정한 속내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부부가 된다면 부부끼리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애써야 되는 관계 말고. 저는 당시 그 말이 부부관계의 감정적 요인을 말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였겠네요. 제가 콩깍지에 눈이 멀어 예비 신랑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예비 신랑의 변한 태도가 제 경제력 때문이란 것에 완전한 확신은 없었고 그 방향으로 촉만이 기울고 있을 때였는데요. 정말로 우연찮게 발견한 장면 때문에 이 남자가 저를 향한 마음이 끝났다는 걸 확신했죠. 일하는 도중 우리 회사 1층 카페에 갔다가 예비 신랑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직업이 웨딩 플래너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 회사 위치를 말한 적은 없는데 예비 신랑이 제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카페 한쪽에 앉아있길래 놀라기도 했고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과 같이 있는 일행을 보고는 숨는 걸 먼저 택했어요. 예비 신랑이 웬 아가씨와 대화 중이었거든요. 그 아가씨 앞에서 예비 신랑은 저와의 연애 초창기에 보여줬던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안 본 지 오래되었던 그 웃음을 다른 여자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보는데 육감이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녀의 맞선 장면이었지만 처음엔 예비 신랑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게 마음이 떠났다고 느꼈음에도 우리가 정식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뒤에서 딴수작을 부리는 게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생각해서 예비 신랑을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그 둘의 만남이 어떤 목적인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갔고 다가갈수록 둘의 대화에서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들렸죠. 둘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확실히 들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예비 신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여기서 뭐해? 나한텐 회사 미팅 있다고 연락하기 어렵다더니 미팅 주제가 데이트 코스인가 봐? 온통 커플 여행 얘기뿐이네. 예비 신랑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달아났죠. 그 와중에 잠깐 돌아봤던 저는 예비 신랑과 있던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아가씨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더 놀랐어요. 그 아가씨는 다름 아닌 저와 같은 플래너인 2년 후배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집도 드나들 만큼 제법 친한 사이였어요. 그 후배도 예비 신랑과 저를 보고서 당황하는 것 보니 예비 신랑에게 저의 존재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눈치 같았습니다. 후배 일은 나중에 언제든지 대화 나눌 시간이 있으니 우선은 예비 신랑의 변명을 들어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를 구석으로 내몬 예비 신랑을 마주하면서 저는 어디 말해보라는 식으로 침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쑥 끼어들면 어떡해. 거기 나만 있는 자리였어?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진 말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어렵게 얻어낸 기회라서 너랑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렵게 얻어낸 기회? 저 여자랑 맞선 보는 기회가 왜 임자 있는 당신한테 필요한 건데? 내가 정말 둘이 하는 얘기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나 봐? 언제부터 만난 거야? 한동안 나랑 만남 미뤘던 이유가 저 여자 때문이었어? 예비 신랑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그걸 믿어줄 심산도 없었는데 변명은커녕 오히려 자기 맞선 망쳐놨다고 저를 나무라니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오해를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 신랑은 변명도 어정쩡하게 해놓고 그걸로 모자라 한숨까지 쉬면서 결국엔 저더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며 가버렸습니다. 여자 후배에게 굽신거리며 양해를 구하더니 도망치듯 건물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후배 여자를 따로 만나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후배를 찾아갔더니 그렇잖아도 그 후배 역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난 석윤 씨랑 결혼 약속한 사이야.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몇 번 밥도 먹었어. 식장 예약은 안 했지만 이미 예비 부부로서 서로 다 오픈한 상태야. 네? 저도 석윤 오빠랑 결혼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연애한 지는 이제 3주 정도 됐어요. 맞선은 저번 달에 했고요. 석윤 씨는 분명 마지막 연애가 20대라고 했는걸요. 후배가 깜짝 놀라면서 예비 신랑에게 들었던 정보를 말해주는데 한 달 전인가 지인을 통해서 예비 신랑을 소개를 받았고 그 맞선을 적극 부탁한 것이 바로 예비 신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비 신랑의 일관된 진심에 감동해서 어렵게 결혼을 결정했고 저희가 제법 진지하게 만났다고 했는데 당시로부터 한 달 전이면 저를 향한 예비 신랑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저는 혹시나 싶어 후배에게 예비 신랑과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 나눈 적 있냐고 물었어요. 후배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날 예비 신랑이 먼저 오픈해주는 바람에 자신도 오픈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후배는 원래 금수저 집안인데다가 굳이 플래너일 아니더라도 백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예비 신랑의 속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일말의 신뢰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역시나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은 제 재정 때문에 저를 멀리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정이 떨어진 거겠죠. 제가 결혼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알아서 판단했나 봅니다. 후배의 표정은 저와 예비 신랑의 사이를 전혀 몰랐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쓰레기랑 만나서 인생 버리지 말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해결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신랑의 양다리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후배의 표정에서 저는 후배가 저처럼 배신감에 예비 신랑한테 따질 거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테니까요. 저는 얼마나 상식 밖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후배한테 들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후배가 저한테 왜 자기가 예비 신랑이랑 헤어져야 되냐고 그러는 겁니다. 미주 씨, 지금 이해가 안 돼? 미주 씨랑 만나는 그 남자가 내 약혼자라고. 나랑 그 사람 정리된 관계도 아니고 그 남자는 지금 우리를 가지고 저울질했던 거라니까.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 그런 쓰레기를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선배님이 헤어질 거 아니세요? 그럼 더 이상 양다리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저울질한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오빠 선택은 저라는 거 아닌가요? 오빠 마음은 저한테 있는데 제가 왜 헤어져야 되죠? 미주 씨 생각보다 상식 바뀌네. 원래라면 지금 내가 미주 씨 뺨을 쳐야 되는 상황이야.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미주 씨는 나랑 그 남자 사이에서 상간녀인 처지라고. 저는 오빠가 선배님이랑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뺨을 치려면 고의적으로 양다리 걸친 오빠한테 찾아가셔야지. 제가 무슨 죄라고요? 저는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후배를 보면서 후배의 낯가림 없는 아양이 고객 응대에 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후배한테 배우기까지 하며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후배는 직장 선배들을 이용해 회사에 적응을 잘하려고 이용했던 건데 다 제가 착각이었던 거죠.
적어도 후배가 겨우 3주 만난 예비 신랑이 아닌 저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예비 신랑은 후배한테 어떤 얘기를 듣기라도 했는지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세워두고 그 여자를 감싸며 편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더러 기어코 후배한테 자기랑 나와의 관계를 밝혔냐고 하는 거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저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거친 언사를 드러냈습니다. 욕까지 섞어가며 자기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하길래 짧은 순간 너무도 변해버린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으며 예비 신랑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 여자 돈 때문에 만나는 거 맞지? 왜? 나랑 결혼하면 손해볼 것 같았어? 어머님 아버님이 거지 며느리 취급 안 한다고 했나 보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맞선 자리에 나오질 말든가. 나한테 마음 다 줄 것처럼 흔들지 말았어야지. 그래, 이제라도 주제 파악했으니 다행이다. 네가 뭔 자격으로 미주한테 나서서 난리야? 미주가 이참에 주변 여자들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기회 더 줘서 망정이지. 헤어지자고 했으면 내가 너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거든? 미주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해. 그래, 절해야겠다. 쓰레기 수거해준 셈이니까. 결국 똑같은 년놈들이 만난 거네. 양다리 걸친 게 뭐 자랑이라고 나한테 와서 큰 소리야? 돈에 정신 빠진 놈인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내 인생 쪽날 뻔했어. 너는 언젠가 또 돈 유혹에 넘어가 여자 갈아치울 놈일 테지. 그렇게 사는 것도 불쌍하다. 불쌍한 건 너야. 내가 그래도 너 생각해서 상처받지 않게 헤어지려고 배려한 거거든? 네 입으로 이별 구할 수 있게 기회 준 거라고. 그런데 미련하게 눈치 못 채고 기다리기만 하더니 결국 내 앞길을 해방해? 미주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미주한테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짓거리지 마. 난 너 이미 떠난 지 오래야. 예비 신랑은 저한테 손찌검을 할랑말랑 참다가 속풀이만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날로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는 종결났고 저는 끼고 있던 반지를 갖다 팔아버렸어요. 직장에서 후배를 만나도 비즈니스 대화 말고는 인사도 안 하며 지냈습니다. 후배는 벌써 예비 신랑과 약혼 반지를 나눠 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배알이 뒤틀리기보다는 안타까운 거 있죠. 조만간 저 여자 약혼 반지도 쓰레기통 신세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예비 신랑이 헤어진 지 4달이 지났을까? 제가 아주 기막힌 장면을 목격했지 뭡니까? 직원들의 락커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는 어쩔 수 없이 근접거리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배가 손가락에 있는 약혼 반지를 빼더니 회사 내 카페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스킨십이 자유로운 게 예사로운 관계가 아닌 듯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남자는 예비 신랑이 아니었고 보니까 후배가 예비 신랑과 새 남자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그 일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후배의 양다리 때문에 저한테마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후배의 양다리를 목격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예비 신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발견한 예비 신랑은 서둘러 제 앞으로 다가와 다짜고짜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 같은 정직한 여자를 두고 정신이 나갔던 거야. 미주 걔가 아주 대바라졌더라고. 글쎄, 우리 부모님한테 집안 꼴이 개꼴이라고 대놓고 욕을 하는 거 있지? 우리 부모님한테서 무슨 마른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얼마나 건방진 태도를 보이던지. 심지어 나더러 대릴 사유를 하라고 하잖아. 남자가 어떻게 여자 집에 들어가서 지내? 모양 빠지게. 내가 당장 꺼지라고 해버렸어. 잘했지?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네 집이 그런 꼴 당하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너나 꺼져.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결혼을 잘 몰라서 그랬어.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 솔직히 처음엔 돈 때문에 너 만나면서도 맞선 못 끄는 거 맞아. 그런데 정작 돈 많은 여자 만나니까 심성 고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걸 깨우쳤어. 내가 부족한 놈이라 그래. 몰라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너 없이는 안 돼. 이미 엎질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애쓰는 예비신랑을 보는데 짠내 나기는커녕 이게 이 사람의 본질이구나 싶어서 있던 정마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상대하기 귀찮아서 예비신랑을 내버려 두고 집에 들어와 버렸는데 예비신랑은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쪽나버린 우리 관계가 고작 저런 행동에 다시 이어질 거라 희망을 갖는 예비신랑의 행동이 웃기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어느 순간부터 예비시댁에서까지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생각 없이 받았어요. 예비 시무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 기억나지요? 석윤이 엄마입니다. 우리 석윤이가 외동으로 컸는데 어릴 때부터 생전 부모님만 모셨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놈이에요. 그래서 여자 보는 눈이 참 없어요. 내가 보기엔 아가씨가 며느리상으로 딱 좋았는데 글쎄 이 녀석이 천금 같은 마누라를 못 알아보고 지 복을 뻥 차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혹시 해서 묻는 건데요. 석윤 씨가 저 붙잡아 달라고 시킨 건가요? 그런 거라면 저 석윤 씨한테 마음 없으니까 헛고생하지 말라고 제대로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말할게요. 석윤이가 아가씨랑 헤어지고 여자를 몇 번 데려왔었는데 다들 정신머리가 영 꽝이더라고. 어떻게 아가씨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런 여자를 만난 건지 내 아들이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약혼 원래대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약혼이 애들 장난인가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이러시는 거 제 인생으로 장난치는 거라고 밖에 생각 안 들거든요. 이 번호 수신 차단하겠습니다. 불편하니까 다들 연락하지 마세요. 이날로 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파산나버린 약혼을 제가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친정엄마에게 암 판정이 내려졌을 때였습니다. 저희 친정 살림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만 친정엄마 병원비를 대야 하는데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항암 비용이 원래 생각보다 많이 든대요. 그동안 모았던 목돈을 쓴다고 해도 대출은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신랑이 제게 단비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해줬던 거지요. 예비신랑이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 아픈 걸 알고 저를 찾아왔고 저한테 치료 비용을 보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 사람 돈을 받을 바엔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끌어모으고 친하지도 않는 친척들 돈을 빌려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해결하는 게 낫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엄마 혼자 지내던 친정집을 내놓고 엄마를 연고지에서 낯선 서울 땅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와 사별을 하고 나서도 살고 있던 단층 주택을 정말 아꼈습니다. 부모님이 돈 모아서 신혼집으로 지은 곳이라 그 주택의 주인은 오롯이 부모님뿐이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집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엄마도 알았던 건지 엄마가 결국 집을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의 돈을 받아선 안 되는 거였는데 친정엄마의 상심한 얼굴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예비 신랑은 제 생각처럼 친정 부모님 집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했어요. 아무 뜻 없이 주는 거야. 한때는 나한테도 장모님이었던 분이셔. 아무리 내가 너랑 끝난 관계라지만 장모님이 나를 아들처럼 잘 봐주셨잖아. 나도 도리는 하고 싶어서 그래. 저도 미쳤던 거죠. 친정아빠를 보낸 지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친정엄마까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마음이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끝내 흔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예비 신랑 덕분에 친정집만큼은 지키면서 엄마 치료를 시킬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예비 신랑이 알아서 친정엄마를 많이 들여다봐 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약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거였어요. 친정엄마도 저더러 예비 신랑을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권유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성격 차이 때문에 파혼했다고만 말했었어요. 엄마까지 예비 신랑과의 재회를 부추기니 솔직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비 신랑의 밑바닥까지 다 본 상황에서 다시 약혼을 생각하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엉뚱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밑바닥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예비 신랑에게 흔들리는 제 마음이 단번에 굳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접근했던 진짜 목적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처음 결혼 약속을 할 때 식을 올리기 전 서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몇 번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 말은 즉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거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시조모가 아파서 예비 시부모가 집에서 모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비 신랑과의 재회를 고민하면서 예비 신랑을 한 번씩 만나기를 반복하던 시기에 예비 신랑한테 들었는데 예비 시조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긴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저희 친정엄마 병간호를 도와줬기 때문에 빚지기 싫어서 저 또한 예비 시조모 병원에 몰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저를 돈으로만 봤었지만 예비 시조모만큼은 저를 손녀딸처럼 잘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저는 삶에 대한 큰 이치를 깨우치고 말았죠. 예비 시조모랑 간병인만 있는 줄 알았던 병실에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를 봤는데 둘이서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끌다간 네 할머니 숨 넘어가겠다. 그 집에 치료 비용까지 다 대줬는데 그 아가씨가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거니? 네 돈만 날리는 거잖아. 차라리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는 걸로 할 걸 그랬나 보다. 다 넘어왔어. 최근에 만났을 땐 먼저 약혼 얘기를 꺼내더라고. 괜히 재촉했다간 잘 차린 밥상 엎어져. 장인어른 사망보험금이 무려 14억이래. 이 정도면 할머니 병원비랑 내 사업 자금에도 충분하고 엄마 아빠 새 아파트로 이사도 시켜줄 수 있어. 훗날의 단꿈을 위해서 조금만 힘내자. 그런데 정말 그 아가씨가 보험금 수익자 맞아? 괜히 사보인 쪽에서 받아가면 그 아가씨는 또 땡전 한 푼 없는 입장일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한테 들었다니까. 장모님이 우리 결혼하면 혼수 못 해줘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장인어른이 마지막 가는 길에 혼수는 해주려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험금 수익자가 자연이라고 알려주더라고. 친정아빠 사망보험금이 제가 수익자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맞선을 보기 전부터 제게는 14억이라는 재산이 있었지만 일부러 그건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아빠의 목숨값을 그렇게 가벼운 담소 사이에서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가 예비 신랑에게 고마워서 결국 고백을 해버렸나 봅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예비 신랑이 제게 회유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지만 끝내 그 마음이 다시 변질된 거 아닙니까? 친정아빠의 사망보험금 얘기가 나오자 더는 못 들어주겠다 싶어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둘의 표정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꽃바구니에 꽃을 꺼내 예비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고 그 바구니로 예비 신랑을 죽자 살자 내리쳤어요. 예비 신랑이 아파서 소리를 악악 지르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사망보험금? 네가 나한테 잘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짐승반도 못한 것들. 어떻게 사람 힘든 시기를 이용해서 배불리려고 해? 여길 어떻게 왔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너한테는 더는 내려갈 밑바닥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려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아예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짐승 새끼였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기기만 할 줄은 몰랐네. 너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았어. 거머리 짓에는 나이가 불문하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았고.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해? 너 지금 나 때렸니? 감히 시엠이 될 사람 얼굴에다 꽃을 던져?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능력이 없으면 사람한테 구걸하고 넙죽 엎드리긴 할 것이지. 거짓골에 자존심만 살아서는 남의 돈이 자기 돈인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식 새끼를 이 정도밖에 못 키운 것도 다 아줌마 업보예요. 거지라는 말도 아깝네요. 이런 쓰레기들은 기생충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건데. 화가 난 예비 시모가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그 상황에서도 저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예비 시모의 손을 자기가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매달리는데 이미 병원 사람들은 열린 병실 문을 기웃거리며 저희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청소년들이 저희 상황을 실시간으로 SNS에 퍼뜨려 자기 채널에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어요. 제 손을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하는 예비신랑의 애절함에 저는 예비신랑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예비신랑 뒤에 있던 예비시모가 그걸 피하다가 같이 넘어졌지 뭡니까. 아무래도 하늘은 내 편인 것 같네. 이렇게 두 번의 기회나 주니 말이야. 그래, 원래 돈 때문에 양다리 걸쳤던 사람인데 그 개버릇이 고쳐졌을 리가 없지. 어디 또 자존심 세우고 남의 돈 빨아먹는 거머리짓 해봐. 이미 당신들 얼굴 팔려서 그게 통할 상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비신랑은 그제야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신경이 빼앗겼고 허겁지겁 꽃바구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추잡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와서 그대로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예비신랑이 저를 쫓아오려고 해도 병원 사람들이 예비신랑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막아주는 덕에 저는 깨끗이 손을 털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서울 집에 짐을 모조리 챙겨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초기에 발견했던 암인지라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완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비신랑이랑 더는 재회할 생각 없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가슴을 부여잡더라고요. 저더러 혼자 고생 많았겠다고 다독여주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예비신랑을 상대로 접근 금지를 신청했어요. 고맙게도 예비신랑이 제게 집착하고 연락하면서 계속 집 앞에 찾아왔던 증거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신청서 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은 예비신랑을 마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이랑 가까운 웨딩홀에 취직하여 다시 일상을 회복 중에 있어요.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SNS에 얼굴이 팔렸다고 하더라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만 예비신랑은 상황이 다를 겁니다. 예비신랑이 다른 사람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개인 사업장 차릴 거라고 인맥을 많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맥들은 다 인터넷 시장에 빠삭한 사람들이라서 아마 예비신랑의 커리어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벌 받은 거겠죠. 하늘에서도 돈에 현혹되어 사람을 이용하는 짓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짓인지 알고 있나 봐요. 예비신랑을 통해서 저는 더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종이 쪼가리에 인생을 거는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우쳤습니다. 참, 그리고 예비신랑과 바람났던 그 후배 있잖아요. 한참 제 예비신랑 만날 때 너무 당당하게 연애를 했던지라 주위에서 그 후배를 보는 눈길도 곱지 않더라고요. 제가 친정으로 간다고 그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 후배도 며칠 안 가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 것 같아요. 열심히 앞만 보고 사는 사람에겐 꼭 유혹이 생기고 나쁜 것에 현혹되어 쉽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꼭 벌이 따르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대신 한 가지 명확한 건 있네요. 성실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을지언정 결과만큼은 창대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은 과정만큼은 편할지언정 결과는 끝내 미약하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부터 진을 다 빼버렸더니 저는 이제 정말 결혼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생각하다가 예비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엎어지니 결혼은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빠의 소원은 들어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평생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제 결혼은 이렇게 시작도 못 해보고 고꾸라져 버렸어요. 다들 거하게 준비하던 계획이 무너진 순간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